네, 안녕하십니까. 최노모사의 노동과 정치 제 9번째 방송입니다. 이 방송에서는 우리 이념에 관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 시기는 이념 전쟁의 시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서 1945년 해방 이후에 새로운 나라가 건설되는 1948년까지 미군정이 통치했던 그 3년간은 그 당시가 이념 전쟁의 시기였다, 이렇게 봅니다. 소위 좌우가 대립된 극단적으로 대립된 이념 전쟁의 시기를 그 당시에 거쳤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건설되고 6.25 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부터는 대한민국 남한에서는 공산주의가 뿌리를 거의 내리지 못했죠. 그런데 거의 7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사회주의 진영, 공산주의 진영이 슬금슬금 그 지하에서 올라와서 마침내 정권을 장악하는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도 보면은 또다시 과거에 미군정 3년기와 비슷한 이념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이제 진영이 명백하게 갈라지는 상태입니다. 소위 좌파와 우파로 이렇게 갈라져 있고, 그걸 진보 좌파, 뭐 보수 우파 이런 식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용어가 참으로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방송에서는 그런 용어에 대한 비판을 좀 하고자 합니다. 진보 좌파 혹은 보수 우파, 지금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래 우파 정당, 일단 우파라는 표현은 제가 그대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우파 정당에서 지금 보수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죠. 뭐 자유한국당, 뭐 우리공화당, 또 새로 또 생긴 뭐 새로운 뭡니까 보수당, 거기도 어떻든 이제 현 문재인 정권에 반대하는 이쪽 진영이 다 보수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그 표현이 아주 잘못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진보와 보수 이렇게 이제 진영을 구분할 때 우리 사전적 의미를 먼저 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보라고 하면은 뭔가 새로운 것, 그러니까 과거에 잘못되고 낡은 것을 좀 개혁하고 바꾸고 어떤 새로운 쪽으로 나아간다, 이런 개념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보수라는 말 속에는 뭔가 과거의 것을 좀 지킨다, 전통적인 것을 지킨다, 뭐 이런 개념이 더 들어가다 보니까 용어에서 이미 진보라는 표현과 보수라는 표현에서 소위 좌파들에 의해서 용어가 이미 지고 들어가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보와 보수라는 구분은 이제는 버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좌파와 우파라는 개념은 용어 자체로만 보면은 뭐 그런 좋다 나쁘다 이렇게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만, 역사적으로 볼 때 좌파는 프랑스 혁명 시기에 좀 급진적인 진영이 좌파, 좌쪽에 의장석에 좌쪽에 앉았을 좌파, 오른쪽에는 좀 온건한 쪽이 오른쪽에 앉았다, 이래서 이제 우파 뭐 이렇게 갈라졌다고, 좌파 우파의 그 기원은 그렇게 됐다고 하죠. 그러니까 좌우라는 개념 자체는 그 어느 자체로 보면은 어떤 그 선악의 가치 판단이 없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좌파는 좀 급진적인 그런 변화를 요구하는 쪽이고, 우파는 좀 보수적이고 온건한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젊은 사람들의 그 느낌으로 볼 때는 진보는 뭔가 개혁적이고 뭔가 바른 방향으로 역사를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그런 느낌을 주고, 보수는 좀 오래된 것을 지키고 과거의 것에 좀 매달리는 이런 느낌을 주는 단어죠. 그리고 좌파 우파도 역시 마찬가지로, 좌파는 뭔가 바꾸고 개혁하고 이런 느낌을 주고, 우파는 뭔가 기존의 것에 지키고 뭔가 낡은 이런 느낌을 줍니다, 솔직히. 그래서 그 표현 자체가 사실은 참 잘못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 대한민국에서 보수 우파, 뭐 보수 진영 이런 표현을 굳이 쓰고 있을까? 과연 보수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기존의 어떤 전통적인 어떤 가치, 지켜야 할
과거로부터 가치를 좀 버리지 않고 그대로 좀 보존하고자 하는 이런 느낌을 주는 단어인데요. 과연 무엇을 지키고 사는 것일까요? 대한민국의 보수주의, 보수파, 보수 진영 지키고 사는 가치가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이제 거기에 대한 좀 깊이 있는 어떤 철학적인 사고, 이게 좀 없이 그냥 서구의 보수주의, 미국과 영국의 보수주의라는 용어를 그대로 가져가는 데서 별 생각 없이 쓰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의 보수주의는 그 나름대로 역사적 뿌리가 있습니다. 서구에서의 보수주의의 뿌리를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그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은 이제 제가 여기 보면은 이 보수의 정신이라는 이 책이 있습니다. 이게 러셀 커크라는 인물이 1953년인가 이렇게 아마 저술한 책인데요. 거기에 보면은 버크에서 엘리엇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버크가 에드먼드 버크라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에드먼드 버크라는 인물이 서구의 보수주의의 원조다. 뭐 이렇게 이제 보수의 정신이라는 책이 있고요. 또 하나의 책은 여기 보면은 보수주의자의 양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베리 골드워트라는 인물이 작성한 건데요. 이것은 미국의 1964년도에 미국의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로 출마한 사람입니다. 이 베리 골드워트라는 인물이 여기에 책 제목을 보수주의자의 양심 이렇게 적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권의 책이 러셀 커크가 지은 이 보수의 정신하고 베리 골드워트가 지은 보수주의 양심에 이 보수주의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미국의 헤리티지 재단을 설립한 사람이 그 에드윈 풀러라는 인물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이 두 책에 의해서 미국의 어떤 보수적 가치를 지닌 어떤 재단을 설립을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이제 미국의 정치를 바꿔야 되겠다 해서 1973년에 헤리티지 재단이 만들어졌고 그 헤리티지 재단에서 미국의 어떤 보수적 정책들을 계속 만들고 그것이 이제 레이건 대통령이 1980년도 초에 대통령 당선되면서 그 정책들이 대거 실제로 정치적으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에서는 정당 이름은 공화당이지만 공화당의 기본 정신은 보수주의다. 이것이 아주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죠. 그리고 영국에서는 영국도 보면 이제 노동당, 보수당 이렇게 이제 당이 크게 두 가지 있는데 보수당의 지도자로 누굽니까? 그 대처 수상이 이제 보수당의 당수가 되고 총리가 되면서 미국의 보수주의를 영국의 보수주의를 근거로 하고 새로운 어떤 영국 병으로부터 영국을 살린 아주 위대한 지도자로 이렇게 인정을 받고 있는데요. 영국도 보수당이라는 이제 오랜 그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처는 옥스퍼드 대학 다닐 때부터 보수주의 협회라는 그 토론 서클에 대처 그 회장을 지냈습니다. 그래서 영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거기서 보수주의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그 용어 자체를 이렇게 바꾸지 않고 소위 이제 자유우파 진영의 어떤 정치의 기본 지도 개념으로 인정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우리나라의 정당에도 그대로 미국의 보수주의, 영국의 보수주의, 소위 유럽의 보수주의를 그대로 용어를 따라 하다 보니까 이제 보수주의, 보수 정당이라는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제 서구에서의 보수주의의 뿌리는 과연 무엇일까요? 보수주의란 그 말이 과거의 어떤 전통적 가치를 가능하면은 그 기본 가치를 훼손하지 말고 좀 역사적 경험을 제대로 좀 살리자 이런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보수주의가 항상 뭐 과거를 전혀 뭐 바꾸지 말자 이런 건 아니거든요. 점진적으로 이제 개혁하자 뭐 이런 뜻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구의 보수주의의 뿌리는 과연 무엇이냐? 과연 지켜야 될 과연 그
정말로 버리서는 안 되는 기본 가치는 뭐냐? 그 어떤 뿌리의 근거는 저는 그 종교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종교개혁. 종교개혁이 그 루터에 의해서, 마르틴 루터에 의해서, 물론 그 앞에도 뭐 후스라든지 그 다른 인물도 있었지만은, 어쨌든 마르틴 루터가 그 가톨릭의 그 당시 면죄부를 판매했던 그 가톨릭의 교리에 대해서 아주 반발을 하고 종교개혁을 부르짖은 인물이죠. 근데 가톨릭의 그 당시에 저도 뭐 이런 그 성서라든지 기독교 뭐 깊이 있는 지식은 사실 전혀 없습니다. 그냥 일반 상식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가톨릭의 그 당시에 이제 어떤 종교적인 어떤 교리나 이것은 교회와 교회와 신부, 성당과 신부라는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이제 신도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어떤 신앙 체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보거든요. 신자가 직접 하나님과 바로 만나는 그런 게 아니라 교회와 신부라는 어떤 매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만난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하나님을 대신 하나님의 뜻을 대신 전달하는 그 교회와 신부의 어떤 권위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교회와 그 당시 면죄부를 판매하게 된 과정도 보면은 그 당시 로마 교황이 성 베드로 대성당을 건립하는데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 자금을 획득하려고 하는 목적에서 면죄부를 판매한 것으로 뭐 그렇게 나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마르틴 루트가 보니까 그거는 자기가 성경을 보고 하나님과 직접 뭔가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진실된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고요. 성경을 통해서 직접 하나님과 바로 직접 만나는 것, 이것이 이제 참 신앙이다, 이런 것을 해서 그 당시 95개 조의 어떤 반박문을 게재함으로 해서 종교개혁이 시작됐다고 이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마르틴 루터가 이제 계시한 종교개혁의 그선 과거에 그 교회나 신부에 의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영접하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 개인이 직접 이렇게 이제 단독자로서 하나님 직접 만날 수 있는 그런 어떤 문호를 개방함으로 해서 그게 진정으로 이제 참다운 어떤 신앙의 길로 간다, 이런 어떤 교리를 새로 개발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루터의 종교개혁, 루터만이 아니고 뭐 다른 많은 인물도 있었지만은 가톨릭이라는 그 중세의 그 교회와 신부라는 어떤 중간 매개체를 사실상 거부하고 개인이 직접 하나님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물론 그 중간에 목사님이 인도하시겠지만 그 목사나 신부보다도 그분은 단지 인도하는 분이고 그분을 통해서 성경이 훨씬 더 소중한, 그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그런 어떤 영적 체험을 통한 신앙이 정말로 이제 소중한 신앙이다, 뭐 이런 게 이제 종교개혁의 어떤 본질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개인의 그 하나님과 직접 만나는 개인이 아주 이제 중시된 것이죠. 그래서 개개인의 어떤 자유, 하나님과 직접 영접하는 어떤 그 참 신앙을 통해서 어떤 구원을 받는 그런 어떤 종교적 체험을 하는 그런 경험들을 서구의 서구인들은 종교개혁을 통해서 그런 하나의 전통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종교개혁이 뭐 14세기, 15세기 이때 이제 유럽을 휩쓸면서 그것이 유럽인의 어떤 근대를 이끌어낸 하나의 그 정신혁명이다,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서구의 보수주의의 저는 기본 근저에 깔려 있는 기본 뿌리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미국과 유럽의 보수주의라고 할 때 컨서버티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보수주의의 근본 근저에는 개인이라는 것이 깔려 있다, 개인의 자유와 존엄이 그 밑바탕에 아주 깔려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유럽에서 보수주의라고 할 때 없어져서는 안 될 기본적인 가치는 그런 개인의 자유와 존엄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에서 과연 보수라고 했을 때 과연 지켜야 할 오래된 전통적 가치가 과연 무엇이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죠. 서구에서 건너온 그런 개인의 자유와 존엄이 우리 민족에게 정말로 이렇게 내재되어 있느냐? 아직까지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과거에 뭐 조선시대 때부터 지금까지도 우리 민족의 대한민국의 그 국민들의 정서는 유교적 가치가 오히려 그 근저에 더 깔려 있다. 즉 유교적 가치라고 하는 것은 개인보다는 가문과 국가가 더 우선시되는 그런 어떤 정신 자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어떤 보수라고 할 때는 그런 어떤 가문과 가문과 국가를 더 우선시하는, 즉 다시 말해서 개인보다는 공동체, 국가 전체를 더 우선시하는, 그것이 더 그 우리 국민의 정신에 아직 깔려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어떤 그 정신보다는 그야말로 서구에서 그 했던 종교개혁과 같은 개인의 자유와 존엄을 훨씬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어떤 그 정신으로 이렇게 바꿔야 될 필요는 저는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보수보다는 그런 의미에서의 정신적인 혁명이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면은, 이제 우리 이 엄혹한 지금 이념 전쟁의 시기지 않습니까? 소위 문재인 정권이 가지고 있는 좌파적 가치, 좌파적 가치라는 게 뭐냐? 결국은 개인보다는 공동체를 우선하는 정신이거든요. 뭐 공산주의라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주의도 그렇고 공산주의도 그렇고 개인보다는 전체를 더 우선시하는, 전체를 위해서 개인이 희생돼도 좋다라는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게 소위 좌파적 가치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대비해서 우파적 가치가 지켜야 될 근본적인 가치는 뭐냐? 저는 개인이라 봅니다. 그 개인의 자유, 개인의 자유와 존엄, 그것이 훨씬 더 소중하다라는 것을 일깨우고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뭐 정당도 그렇게 노력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것이 우리나라의 지금 우리 보수 진영이, 우파 진영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그런 어떤 정신적인 어떤 그 기초가 저는 아직 너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뭐 보수 진영, 보수 우파 이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저는 그거 이제 좀 이제 버려야 된다, 이 생각합니다. 진보와 보수라는 그 표현 속에는 진보는 뭔가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이런 느낌을 가지고, 보수는 뭔가 좀 이렇게 뭡니까 과거지향적이고 뭔가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느낌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용어가 젊은이들에게는 먹혀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보수라는 껍질을 이제 벌써 던지자는 겁니다. 보수라는 표현을 쓰지 말고 그럼 뭐로 쓸 거냐? 저는 이쪽 진영은 가장 소중한 가치가 자유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쪽 진영은 자유 진영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름 짓자 이거죠. 그래서 진보 보수라는 표현은 이제 벗어버리고 자유 진영, 그래서 뭐 자유 우파 그까지는 우리가 좀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좌파 우파라는 개념은 아직 몰가치적 표현이라고 뭐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유 우파 이런 표현을 우리 스스로 쓸 수 있다고 봅니다. 보다 더 중요한 건 저희 자유진영이다, 이게 더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그러면서 상대방은 뭐라 부를 것이냐? 자유의 반대말은 뭡니까? 자유의 반대말, 결국 이제 뭐 부자유 혹은 구속. 근데 진영이란 말을 쓰려 그러면은 뭐 부자유 진영, 구속 진영 이렇게 하면 말이 좀 어색하니까 결국 거기는 얘기하려면 저는 노예 진영이다, 저는 그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쪽 진영은 개인의 자유와 존엄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자유 진영이고, 저쪽은 개인보다는 전체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진영, 그건 뭡니까? 결국은 노예로 가는 길이다, 이런 뜻이죠. 자유를 포기하고 전체를 개인보다 우선시하는 진영, 그게 노예의 진영입니다. 그 노예의 진영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제시한 책이 이것입니다. 노예의 길, 하예크, 프리드리 하예크라는 분이 저술한 노예의 길인데, 이 노예의 길이라는 게 소위 사회주의 정책, 결국은 사람을 노예로 만든다, 이런 어떤 취지를 가지고 있고요. 이 노예의 길이라는 이 책을 하예크를 영국의 대처 수상이 학교 다닐 때 옥스퍼드 대학의 보수주의 클럽에서 토론하면서 이 노예의 길이라는 책을 아주 뭐 밑줄 끄가면서 열심히 공부했다, 이런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보수주의라는, 보수 진영이라는 표현은 이제 벌써 던지자 라고 저는 하고, 이쪽 진영은 우리는 자유 진영이다, 그래서 자유와 진실을 추구하는 그런 진영이다 라고
우리 스스로 이렇게 이름 짓기를 저는 바랍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는 그 우리 지도자는 사실은 저는 대처 수상이에요. 이 대처 스타일이라는 이 책이 있는데요. 박지향이라는 분이 이제 지은 책인데, 이 책에서 대처가 사실은 망한, 뭐 거의 망했죠. 거의 망한 나라인 영국을 다시 되살린 인물이 대처입니다. 이 대처가 그렇게 이제 위대한 그를 할 수 있었던 그 근거는 어디 있느냐? 저는 대학교 다닐 때 옥스퍼드 대학의 보수주의 클럽에 토론을 계속 한 그것이 밑바탕이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때 대처가 얘기했던 것이 여기 이제 이 책에 80페이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뭐라고 나와 있느냐? 대처 보수주의라는 그 컨서버티즘이라는 것도 결국은 우리가 사회주의라고 할 때, 사회주의는 사람이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는 그 열정이 있습니다. 뭔가 사회를 개선하고 모든 사람이 공평하고 무사한 그런 평등한 아주 지상낙원을 만들자, 이게 사회주의의 기본 방침인데, 그것을 듣다 보면 젊은 시절 때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뭔가 차별이 있고 뭐 억압이 있고 착취가 있고 이런 느낌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회주의 혁명, 공산혁명 이쪽에 가는 길은 뭔가 젊은이들이 가슴을 이렇게 뛰게 만듭니다. 열정을 갖게 만듭니다. 그런데 보수주의라고 내세울 때는 뭔가 사람으로 하여금 뭔가 가슴 뛰게 하는 이게 좀 부족해요. 그래서 이제 대처가 이 당시에도 그렇게 썼습니다. 보수주의도 사회주의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열정을 불태울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줄 때 비로소 힘을 얻는다라고 지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미국이나 영국의 보수주의는 그런 개인의 자유, 존엄 이것이 밑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에 뭔가 사람으로 하여금 그 열정을 쏟을 수 있는 근거가 어느 정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보수주의, 보수적 가치라고 할 때는 그것이 너무 좀 박약하거든요. 우리 전통적 가치가 유교적 가치가 아직도 우리 그 모든 사람 속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개인을 내세우기보다는 어떤 공동체, 뭐 가족이나 가문이나 국가 이걸 더 우선적으로 내세우는 것이 아직도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 속에 아주 뿌리 깊게 박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개인의 가치를 보다 더 중시하는 쪽으로 이렇게 바꾸려면은 보수를 얘기해서는 그걸 바꿀 수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제 보수라는 껍질을 이제 벌써 던지자 이거죠. 우리는 보수가 아니다. 어디에 뭐냐? 우리 혁명이다. 혁명. 시민혁명. 예? 우리는 제가 앞 방송에서 좀 실버 혁명을 말씀드렸습니다만 혁명을 논하는 이 마당에 보수라는 표현을 그 껍질을 아직도 덮어 쓰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보수의 껍질을 벌써 던지자. 이것이 오늘 이 방송의 주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